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3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번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3 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 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그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예. 이 조선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예,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정말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외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지?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 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칼을 2자루 차잖아요. 칼을 2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롭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3가지 방법으로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의 이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가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하도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2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2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2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2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땅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 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요.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2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그 개항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참 교수님 반갑습니다. 미국의 2회 53강 오늘은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죠.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돈이라는 거죠. 달러가 전 세계 한 80% 돈을 차지하고 있고 유로화가 15%, 엔화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러를 미국이 찍어내는 나라죠. 자기네들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내는 게 달러입니다. 물론 이게 조금 이번 시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최대한 여러분들 좀 흥미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100센트, 1센트, 100센트가 1달러입니다. 100센트가 1달러죠. 그러니까 한 15원 정도, 한 12원 정도 하는 거죠. 12원. 그게 1센트가 100개가 모이면 1달러로 우리가 합니다. 요 1달러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지 워싱턴이 있어요. 1달러. 그 다음에 뒷면에는 In God We Trust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다가 이런 내용을 삽입한 걸 보면은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조지 워싱턴 초상하고 뒷면은 미국의 국세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눈이 여기 달러 1달러에 눈이 있는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말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본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1달러, 1센트, 1달러, 그리고 2달러가 있습니다. 2달러. 2달러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이 돈을 주고받는데. 그래서 1985년부터 생산되고 있지 않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 때문에 많이 선물들을 하죠. 저도 미국 가면은 2달러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심히 행운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지갑에 아예 늘 넣어 갖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집에 가 보면은 탁상 이렇게 탁자 안에도 넣어놓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지폐 앞면에는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초상화가 있고
뒷면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모습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짜리 보면은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5달러짜리에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죠. 뒷면에는 링컨 기념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은 이 기념관이 아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의자에 멋지게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5달러.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신권 5달러. 이게 신권입니다. 신권.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달러를 찍죠. 그 다음에 이제 10달러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첫 번째 재무장관이죠. 대통령이 아닌 분으로서 돈의 초상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면은 재무부, 저도 재무부를 가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물이 크더라고요. 미국의 기축통화를, 달러를 이렇게 관리하는 재무부. 또 10달러 신권도 나와 있어요. 요즘은 요 노란 주황색 배경 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쓰여 있죠. 여기도 In God We Trust 아주 명확하게 써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달러짜리, 20달러 미국의 앤드루 잭슨 7대 대통령이죠. 어떻게 보면은 은행을 설립한 그러한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백악관이, 뒷면에는 백악관이 이렇게 인쇄되어 있죠. 그래서 달러를 보면은 미국의 문화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또 신권, 이렇게 신권으로 또 새로 나온 달러도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씩 바꿔갖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이제 50달러 앞면에는 미국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 뭐 전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죠. 뒤쪽 면은 국회의사당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50달러는. 그리고 이 그랜트 장군은 남북 전쟁에서 활약을 하고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달러도 또 요즘 새로 나온, 요즘은 요 아래쪽 거 달러로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달러. 이건 유명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제가 가끔 강의 때 얘기하죠.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거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말한. 그래서 남북 전쟁 때 프랑스에 건너가 갖고 프랑스로부터 전쟁 자금을 빌려오죠. 프랑스의 지원을 받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은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독립전쟁 할 때 벤자민이 그런 것들 잘 노린 거죠.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이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달러짜리 굉장히 큰 돈의 주인공이 돼 있죠. 저 그림은 저도 여기도 가봤어요.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여기가 초대 어떻게 보면은 국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위들도 있어요. 더 높은 단위들도 있는데 100달러 이게 이제 새로 요즘은 여기에 줄이 하나 거져 있어요. 줄이. 홀로그램 리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 거 위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100달러. 네. 그 다음에 500달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보셨죠?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500달러짜리도 있다라는 거 알면 좋죠. 1000달러도 있어요. 1000달러. 요거 한 장에 100만 원인 거예요. 100만 원. 10장이면 1000만 원이고 100장이면 1억이죠. 1000달러에는 미국 22대, 24대 대통령 크로버 클리블랜드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0달러짜리도 있어요. 5,000달러. 미국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분이 5,000달러를 이렇게 합니다. 또 10,000달러짜리도 있어요. 10,000달러. 미국 재무장관 셀먼 체이스, 알렉산더 해밀턴, 벤자민 플랭클린, 셀먼 체이스, 배를 타갖고 하는 모습이 프린트로 돼 있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문구를 새겨 넣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 달러짜리도 있어요. 10만 달러.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초상화가 인쇄되어 있죠. 이거는 뭐 일반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은행권으로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100만 달러가 있는데 이거는 나도 처음 본 것 같아요. 100만 달러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되고 있지 않죠. 어쨌든 이제 오늘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돈을 막 찍어낸다고 그 좋은 게 아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죠. 돈을 막 찍어내면은 1달러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독일에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빵을 사기 위해서 손수레에다가 돈을 담아 가기도 한 시대가 있었어요. 초인플레이션이 터졌죠. 1923년 2월 독일 계란 한 개가 800마르크였는데 같은 해 12월에 3,200억 마르크로 10개월 만에 400배가 오르죠.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은 승전국들한테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죠. 결국은 이러한 이유로 히틀러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제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시 1조 3천억 달러를 발행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2020년에 코로나19 경제위기 때는 3조 달러를 발행합니다. 1960년, 70년대는 3천억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녔는데 이젠 이게 3천억 달러가 아니라 3조 달러를 한 해 찍어갖고 풀어냈죠. 이 정도 돈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물론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걸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고 돈을 막 푸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돈을 이제 끌어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쓰느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지금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금리가 거의 0%대였는데 내년에는 금리를 3번 내지 4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가 2%대까지 가면은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뭐를 더 많이 쓰느냐 하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끌어모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제가 지난 1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을 때 모든 것들이 3배 정도 가격이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당, 하루 쓰는 사람도 20달러를 줘도, 1시간에 20달러를 줘도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그런데 또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돈이 막 1달러에 800원, 900원 돼야 되는데 그래도 1,170원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더욱더 기축통화가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이렇게 많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죠.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일본도 아베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냈죠. 그런데 일본은 그걸 견디질 못하고 계속 0%대로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미국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푼 건 아니지만은 그 돈을 땡기기 위해서는 은행 이자를 아마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투자를 할 분들은
집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파트라든지 이게 아주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안다면은 좀 지혜롭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뭐 귀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라 경제 발전, 우리나라가 3.9% 정도 올해 2021년에 3.9% 정도 발전을 했는데 이자가 그러니까 내가 10% 줄 테니까 투자를 하면은 10%를 줄 테니까 투자를 좀 해줘라. 그럼 10%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3.9% 정도 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는 참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돈을 쥐고 흔드는 건 다 유대인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도 마찬가지죠. 삼성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막 올라가. 이때 사람들이 따라서 사죠. 근데 파는 타임을 누가 정하느냐? 유대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파는 타임을. 그 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유대인들이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주식도 내가 5년, 10년 묻어두면은 그 파는 타임하고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뭐 단기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막 올라갈 때 그걸 사면은요, 그러잖아요. 발끝에 사서 머리끝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그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축통화는 국제 간의 세계 금융 간의 거래 시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달러가 풀려서 달러 가치가 오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죠.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비중이 큰 나라는 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돈을 많이 풀었죠. 또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이 100조를 푼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죠. 돈을 많이 풀면은 좋은 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보통 달러가 약할 때는 가격이 오릅니다. 이 금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디커플링은 보편적인 세계 경제 흐름과 다르게 독자적인 경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달러가 상승하면은 금은 떨어지고 달러가 내려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고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 금값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전 세계의 금의 80%는 미국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전쟁 막 난리가 나니까 전부 다 배로 미국으로 전부 다 보냈죠.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가 된 거죠. 지난 50년간 부의 핵심은 달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전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서 1년 중 4분의 1이 금식일이었어요. 육식은 못 먹고 생선은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냉장고가 없어서 소금에 절인 청어가 유행을 하게 되죠. 이 청어, 유대인, 이거 막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청어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이 필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천일염을 들여와서 절임 청어를 만들어 대박이 나죠. 소금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이 청어 사업까지 장악하게 되었고 청어 사업이 활황이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를 만듭니다. 주로 네덜란드에서 이 청어를 잡아갖고 소금에 절여갖고 전 유럽에 파는 거죠. 이후 고기잡이 배뿐만 아니라 화물선도 만들고 전 유럽의 화물을 싹쓸이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유럽 중개 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동인도 회사가 나오고
그 다음이 영국이 동인도 회사가 나오죠. 무역이 발달하면서 금융과 보험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유럽 중개무역 기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네덜란드도 네덜란드지만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금융의 주인공이 된 거죠.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덜란드는 동양과 무역을 위해서 세계 최초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주식 거래소 1602년에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420년 딱 되네요. 420년 전에 이미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유럽은 갖췄던 거죠. 더욱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된 게 몇 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미국의 이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죠. 당시 거래된 화폐의 종류만 1000가지가 넘어요. 이 1000가지가 달러, 유로와 엔화로 발전하는 데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렸죠. 네덜란드 돈 길더화로 통일을 시키죠. 이로써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이 등장을 합니다. 1668년 네덜란드 통치자 빌렘 3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어요. 빌렘 3세가 왕이 되어서 영국으로 떠날 때 유대 금융인 8,000명이 함께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나중에 미국으로 넘어가죠. 유대인들의 이동으로 네덜란드의 금융이 통째로 영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 돈 파운드가 나중에 기축통화가 됐다가 그 기축통화가 미국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죠. 어쨌거나 하여튼 영국 왕으로 즉위한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함선이 배가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전쟁 모금 기구를 만들어 전쟁 자금을 만들게 되죠. 이 전쟁할 때 이 자금을 대는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쟁을 유도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1905년 유대인들이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뭐를 대주느냐면 전쟁 자금을 유대인이 대줍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원인도 유대인이 그 이면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전쟁 자금을 만들어주고 유대인들은 저희가 모은 돈을 빌려줄 테니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고 그래요. 매년 그에 해당하는 이자 8%와 이 화폐 발권 권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거죠. 윌리엄 3세 입장에서는 이자만 갚으면 된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죠. 그래서 왕이 돈을 빌려가는 만큼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가 막힌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왕한테 돈을 빌려줘요. 왕이 막 빌려준 만큼 또 찍어내는 거죠. 유대인들이 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서 화폐가 점점 금과 은을 화폐로 썼다가 이제 배를 타고 금을 들고 가면은 배가 뒤집어지면은 금을 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다 금을 넣어놓고 은행 그러니까 금 보관서를 써줘요. 그럼 그 보관서를 가지고 무역할 때 이거 그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서 은행의 역할이 생기고 금과 은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보증서를 들고 다니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지폐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99%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산과 바다로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참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하기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이 측두엽의 활성화, 전두엽, 두정엽, 손해세포 활성화와 뇌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줌과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우선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시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자신의 사는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허무감과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처럼 쓰다 골로 간다고 하죠.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조금의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 공부를 틈틈이 하셔야 됩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해야만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건 모두 아실 텐데요.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 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뇨? 그런데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 문맹이라는 점입니다.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어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어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의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40%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매년 0.5% 정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315년 동안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카드게임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인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건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입니다. 이를 잘 지켜 암도 예방하고 건강도 노후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상 활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습니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으며 간장, 된장 등 추가로 먹는 양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숯불이나 바비큐 형태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중증도의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또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 암 검진 권고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의 7대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증진하세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